이어지는 전문가 강연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 재테크 전략을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강연이 진행이 되는 동안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실시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자산관리 강연의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금융상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최재산 신한은행 PWM 여의도센터 팀장님을 모시고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는 자산관리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디자인하는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릴 신한은행 신한 PWM 여의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산 팀장입니다. 강연에 앞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름이 재산입니다. 네, 본명이고요. 그동안 은퇴 설계나 연금 관련된 강의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신한 PWM 여의도센터에서 실제 고객분들을 모시고 자산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은퇴 전후의 자산관리에 대해서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자산관리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와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중심으로 은퇴 전을 보통 미래설계라 부르고요. 은퇴 후를 보통 은퇴설계라 많이 부릅니다. 은퇴 전에 하는 자산관리 활동 중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활비를 좀 벌어야 될 거고요. 거기 관련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근로소득을 받으신지 아니면 사업소득을 받을지 아니면 기타 갖가지 소득을 벌면서 우리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입장에서는 이런 소중한 소득을 잘 소비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자산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산관리는 이런 생활비 이외에 남는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보통 자산관리를 저축과 투자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저축은 금융상품을 가지고 적금을 하든지 최근에 유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이나 이런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이런 금융상품들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저축을 가지고 노후를 다 준비한다는 것은 잘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 자금, 여행을 가신다든지 차를 사신다든지 자녀 교육비를 쓰신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확히 확실히 모아야 될 때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 관련해서는 주식을 사시든지 펀드를 하시든지 ETF를 하시든지 이런 금융상품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을 사시면서 부동산을 갖고 자산관리 하시든지 아니면 뭐 금, 원자재, 기타 다양한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과 투자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후를 위한 연금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국민연금 붙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직업연금이라고 하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공적연금들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을 거고요. 회사에 다니시거나 이럴 때는 퇴직연금이 있으실 겁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가입해 돼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또 있고 기타 연금보험과 같이 비과세를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은퇴 전에 우리는 저축, 투자, 연금 목적에서 우리는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요. 은퇴 이후에는 역시 은퇴 뒤에도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은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우린 연금을 활용합니다. 국민연금이 얼마 나올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을 활용하신다면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으실 거고 또 은퇴 전에 개인적 연금을 준비했다면 개인연금 이런 3층 연금을 가지고 일단 은퇴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 여기시는 분들은 본인이 집을 갖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을 가지고 연금을 더해서 활동할 수가 있고요. 또 모아놓은 자금이 있다 그러시면 즉시연금을 가입을 해서 이런 연금 상품들을 가지고 본인의 은퇴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택연금도 싫고 즉시연금도 싫고 나는 개인적 연금 마련한 게 없지만 내가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은퇴 전에 마련한 돈이 있다 그러시면 그 돈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이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입을 가지고 은퇴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겠죠. 연금이나 이런 금융이나 부동산도 없다면 돈 더 벌어야죠.
또다시 근로나 사업이나 기타 소득 활동을 또 하실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은퇴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하고 있고요. 은퇴 생활비 이후에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를 말합니다. 본인이 은퇴 생활비 이후에 남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했다가 자녀한테 물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라 볼 수 있고요. 은퇴 후의 투자를 우린 예전에 절대 원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은퇴 이후에 본인 생활비가 확실하다면 남은 자금을 가지고 정말 즐겁게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즐겁게 투자하다가 혹시 잘 안 되면 애들 안 주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은퇴 생활의 자산 관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판으로 나열했지만 우리가 은퇴 전후에 살아가시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실 걸로 생각되고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본인의 삶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금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이시는 화면은 미국 금리의 그래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2000년, 2004년 날짜가 연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2%, 4%, 6% 금리의 퍼센테이지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수준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의 그래프를 보이면서 금리가 변화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2000년을 가기 전부터 금리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미국 시장에서 불어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이런 인터넷 혁명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경기가 좋았고 오히려 미국 패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고 나서는 IT 버블이 터지고 또 9.11 테러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자 금리를 낮추는 또 정책을 썼죠. 이렇게 한 나라의 금리 정책은 경기가 막 좋을 때는 금리를 올려가면서 물가나 경기 과열을 막고 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해서 다시 경기 부양을 하는 이런 정책을 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시면 2008년 전후에 금융위기 전에도요. 2004년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에 그만 좋았던 얘기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빌드로 해서 금리를 낮춰가면서 2008년도에 금융이 터졌을 때는 정말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로금리 유지할 정도로 이 금융위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다시 금리가 올리기 시작한 거는 2016년부터 조금씩 금리 올리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중국하고 미중 분쟁을 이루면서까지 미국 경제가 탄탄해져서 금리를 올려왔다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다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0에서 0.25까지 낮춘 금리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3월 달에 0.25% 올려서 지금 미국 금리는 0.25에서 0.5%입니다. 이렇게 미국 금리가 흘러왔는데요. 한국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에 올해 2022년 3월 달에 미국 금리를 올렸는데 앞으로의 페드 일정이 보면은 총 1년에 8번 회의를 하는데요. 1월, 3월 달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6번의 회의가 남았는데요. 전 시간에 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를 몇 번 올린다, 한 번에 뭐 50bp를 올린다 이런 것들도 남은 걸 감안하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0.5씩 올린다 그러면은 총 3%가 올라가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는 6번의 기회가 남았고 앞으로 일정들마다 페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올릴지 몇 번 올릴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국 기준금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 전후를 이렇게 보시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상당히 낮춰가면서 경기 침체를 좀 막고자 했고요.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고 그래도 그때 당시 금리를 보면 5%대 금리가 2%까지 떨어지는 금리를 보는 게 한국 금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정말 0.5까지 떨어졌고요. 아마 한국에 살면서 처음 보는 금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0.5까지 떨어지는 금리를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맞이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3월 달에 한번 올렸지만 한국은 작년 8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3번에 걸쳐서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 한국도 따라 올리겠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횟수만큼은 올리지 않겠지만 한국도 올해는 미국처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한국, 홍콩 이 주가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래프를 한번 봐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 표시된 거는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도 위기 때를 보시는 거고요.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국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요때는 지금 빨간색 보시는 거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2020년 3월 달에 미국, 한국, 중국 다 빠진 거죠.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주가가 계속 올라왔고 한국은 좀 떨어지고 홍콩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미국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미국은요 2013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많이 부양이 됐고 2015년 이후에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 부양이 됐습니다. 근 10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만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상승은 멈춰지지 않았죠.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오는 미국의 시대입니다. 전에 강사분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브랜드 파이낸스 글로벌 500 기업의 2022년도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10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를 보시면 1등이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삼성, 그다음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 불리고 있는 페이스북, 중공상은행, 화웨이, 그다음에 버라이존 같은 회사들이 지금 가장 가치 있는 10개 회사라 보고 있는데요. 10개 회사 중에서 미국은 7개를 갖고 있고요. 중국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과 중국의 시대입니다. 하나 눈에 띄는 거는 한국 삼성의 눈에 띄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10개 기업 중에 7개를 보유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큰 나라고요. 전 국가의 시가총액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전 나라의 시가총액 중에서 4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일본, 홍콩 이런 순서이고요. 그만큼 전 세계 반 이상을 미국,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해외 투자라 그러면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우리 논하고 있습니다. 왼쪽 맨 위에 보시면 한국 시장이 있는데요.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 옆에 있는 그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순위대로 애플, 마이크 똑같은 기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씩 보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부터 상당히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을 보셔도 2021년도 작년 한 해를 보시면 애플은 상당히 상승폭이 컸고요. 아마존도 상승이 있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 한 해 굉장히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고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핫한 미국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개발해서 로봇까지 가서 우주까지 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를 끌고 있는 테슬라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많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자, 나머지 이제 미국, 한국, 홍콩의 그래프를 보면서 2021년 작년의 미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주가 지수가 올라왔고요. 한국, 홍콩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작년 한 해도 2월달 고점 이후에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한국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라 전 정부가 뉴딜 지수라고 해서 발표한 지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시면 한국의 미래 산업들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위주로 해서 뜨고 있다고 이런 산업들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제조업 위주의 시설이 아니라 이런 산업들 위주로 유망 산업이 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산업들에 있는 주식들이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닉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현대, LG 화학, 삼성 SDI 등 이런 것들이 10가지 시가상위 10개의 종목들 구성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하고 LG 엔솔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개 기업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몇 개 기업들을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이닉스, 현대, 카카오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년 한 해 코스피에 좀 부진을 이끌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기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2007년이 아니라 2020년 코로나 오기 바로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다시 한번 넓게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또 많이 하락해 왔지만 그 이후에 많이 상승하는 폭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코스피, 홍콩 이렇게 세 가지 국가를 또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재작년이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한국이 미국, 중국보다도 훨씬 많은 상승폭이 있었고요. 이런 시장을 통해서 2020년도에 투자의 붐이 일었습니다. 2021년 초반에는 한국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투자 관련 대가들 나오면서 이런 예능에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투자에 대한 붐이 일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2020년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투자의 붐이 작년 한 해를 거치면서 미국에 투자하거나 해외 투자하셨다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폭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한국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뭔가 아쉬운 수익률을 거두셨을 거고요. 중국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하락률을 좀 맛봤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월 달에 3일 동안 굉장히 풍폭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중국이 지원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자금들을 빼면서 아주 큰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작년 한 해에 이런 세 나라가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달리는 말에 탈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떨어진 주식에 또 역발상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해외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미국 중심에 돌아가는 사회를 보시면 미국 중심으로 투자하시기 맞을 거라 보고요.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국내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매년 전망이 좋았지만 역시 작년에도 성과는 좋지 못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를 보면 한번 역발상 투자를 꿈꿔볼 수 있는 것도 현재 중국의 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말들이 많지만 한번 투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해 보시면 해외는 이렇게, 국내는 어디에, 중국이나 이런 것들 좀 떨어진 곳에 투자해 볼까? 단기 시황 말고 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3월 달에 신한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원페이지로 된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은 4월 2일이기 때문에 지났지만 이 자료가 3월까지 내는 자료라서 3월 달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맨 위를 보시면 현재 시장은 두 가지 기대감이 걱정거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걱정거리는 뭐냐면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금리 상승은 확실히 주가나 이런 투자 수익률에 향지 좋지 않은 수익률을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가 상승기에는 경기가 좋았다는 뜻이고 그때마다 주식은 올라왔다는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걱정거리인지 아니면 호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좀 걱정거리긴 합니다. 게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굉장히 우리의 걱정거리일 거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큰 매력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좀 있으면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오프닝이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또 그동안 못 증가했던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또 그 기대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투자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느 전문가도 이 두 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하라 말을 못할 겁니다. 투자는 본인 성향에 따라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투자라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현재 지금은 안전의 60, 위험의 40 정도의 비율을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모으는 사람이라면 모으는 자금에 대해서 적금을 한 60%, 펀드나 투자를 한 40% 하는 게 지금 시대엔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목돈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정기금융 금리형 상품의 60%, 투자형 상품의 40% 이런 것들이 현재의 비율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나라들을 보시면 한국, 미국은 지금도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유럽은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여러 가지 또 원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아서 약간의 부침이 있어서 3월 달에는 사실 좋지 못한 투자 전략을 내폈지만 오히려 5월 달 이후에 좀 길게 보시면 유럽 시장도 사실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국가별로도 한번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작년에도 제가 들고 왔던 표인데요. 단기적인 시황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미래 트렌드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산업은 AI나 클라우드, 5G, 로보틱스, 자율주행, 전기차, 풍력, 수력, 태양광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유망 산업은 보일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해질 거고 왼쪽에 보시면
정책 정부의 규제들도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뉴딜, 또 파리나 환경, 탄소 배출 이런 것들에 대한 기후 협약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거고, 여기에 따라 오른쪽에 보시면 세계 글로벌 유망한 기업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장기 트렌드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트렌드가 여러 가지 미국, 중국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코로나 여러 가지 현재 이런 악재 때문에 이런 테마가 눌려 있지만, 또 이런 악재들이 언젠가 안정화된다면 다시 이런 테마들이 곽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투자하신 건 몰라도 장기적 투자하실 거라면 이런 테마를 보시면서 한번 본인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을 볼 건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투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투자할 건지 간접 투자할 건지 한번 결정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을 살 건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를 이용할 건지, 또 해외를 투자할 건지 아니면 국내 투자할 건지, 또 요즘엔 ETF가 유명합니다. 코스피 200이라든지 4차 산업, 전기차, 금 등 어떤 한 섹터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지수로 만들어낸 펀드가 ETF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1, 2, 3번을 가려서는 한 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열심히 모아가는 투자 활동을 하다가 목돈이 쌓이게 되면 이 목돈 운용에는 현재는 ELS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고 봅니다. 주가가 현재 떨어진 상태이고 ELS는 주가가 상승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일정 지수 하락하지만 않으면 정해진 금리를 드리는 ELS이기 때문에 현재 쿠폰 금리도 근래 몇 년 들어서 가장 좋은 쿠폰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목돈 운용은 ELS를, 모아가는 투자는 여러 가지 투자 방향을 결정하면서 한번 재미있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퇴직 설계 연수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인데요. 은퇴 이후에 내가 맨 위에 공적연금부터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를 받지, 퇴직금은 일시탈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씩 받을 수가 있지, 또 그 이후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앞으로 얼마씩 몇 년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바로 이런 은퇴 설계 이후의 체크리스트인데요. 이런 상축연금 이외에 주택연금을 한번 이용해 볼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갖고 이자는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수익부동산을 어떤 걸 사서 임대 수입을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는 게 바로 은퇴 생활비를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금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부터 하나씩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맨 왼쪽에 보시면 33만 원부터 524만 원까지 현재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국민연금을 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얼마를 신고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해당 소득에 맞춰가지고 국민연금을 내실 텐데요. 연금보험료는 9%입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524만 원의 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9%인 47만 1,600원을 매월 내시고 계실 겁니다. 물론 직장 다니신다 그러면 회사에서 반을 내주겠죠. 어쨌거나 이런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오른쪽을 보시면 10년을 불입하시면 이 정도의 금액을, 15년, 20년, 40년을 불입했을 때는 보이시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현재 국민연금인데요. 어쨌든 국민연금은 일반 회사들이 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하고 있는 연금보다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가까지도 감해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지연금보다는 확실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57년, 2060년, 지금은 2050년 얘기도 나오고 연금 고갈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통령 선거 때도 보시면 이런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어쨌거나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내야 될지 아니면 더 늦게 받을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 개혁이 안 되면 향후에는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을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연금인데 어쨌든 일반 연금보험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준비할 연금이 국민연금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봅니다. 우리는 기존에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회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직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갖고 있던 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망하게 되면 직원들 퇴직금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보통 DB형이든 DC형이든 둘 중에 하나를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DB형은 기존 퇴직금처럼 동일하게 회사가 운용하는 게 DB형이고요. DC형은 개인 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을 줍니다. 매년 1년치의 월급을 줘서 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DC형이죠. 어쨌거나 DB형이든 DC형이든 직장 생활하시면서 불입하고 계시다가 향후에 IRP라는 계좌에 이 퇴직금을 받아서 이시로 타던 연금으로 받던 하시는 게 이런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퇴직하는 분들을 보시면 DB형이든 DC형이든 직장 생활 내는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했다가 은퇴하시게 되면은 IRP에 돈을 받게 됩니다. 한 번에 돈을 빼는 퇴직금을 일시금 받을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퇴직금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런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일시금 받으시면은 퇴직금을 그냥 찾으시는 거고요. 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런 내야 될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줍니다. 10년 이상 연금 받으시면은 10년 차부터는 40%씩 감면해 주는 것이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어떤 사용처가 분명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시금 찾아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목돈 당장 쓸 곳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받으시면서 퇴직소득세를 절세하시는 게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시금 탈지 연금 받을지 너무 고민되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일시금, 일부는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자산을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고요. 개인연금이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고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상품이 있는데요.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은 매년 불입하는 거에 대해서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3.3에서 5.5의 세금만 떼고 받는 게 세제 혜택형 상품이고요. 보통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면 15.4%를 떼시는데 요거는 3.에서 5.5를 떼니까 일반 상품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세 혜택 받는 것도 추가적으로 있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연금저축 상품은 신탁, 보험, 펀드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리형 상품을 가입하시는 신탁 보험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투자해 볼 만한 펀드를 가입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02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연금저축은 다릅니다. 2002년 전에 가입한 것들은 연금세 비과세니까 이건 별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은 별도로 없지만 향후에는 연금 수령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고요. 또 투자해 볼 수 있는 변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세제 혜택 상품은 IRP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정기예금 펀드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의 상품 안에서 비율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IRP가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정리할 건 중요한 걸 세액공제를 얼마 받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월 3만 원씩 부입하게 되면은 소득에 따라서 66만 원, 52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IRP는 총 700만 원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700을 IRP에 다 넣는다 하면 월 59만 원이고 그거는 소득에 따라서 115만 원부터 92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총 700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4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이니까 연금저축이 있는 분들은 추가 300을 IRP를 통해 가입할 수가 있고 또 연금저축이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700 한도로 IRP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연금은 정말 노후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중요한 상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외로 주택연금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 그러면 이런 3층형 위에 연금을 활용해서 주택연금 공사를 보시면 자기 집을 가지고 얼마 받을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고 또 나머지 투자 상품들을 가지고 금융상품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를 가지고 본인의 은퇴 생활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한눈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투자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시고자 투자 트렌드 말씀을 드렸고 또 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노후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연금 상품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요. 투자할지 연금할 고민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고민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섹터는 분명히 다르고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상품인 거고 투자는 투자입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진 강연을 해주신 최재산 신한은행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팀장님은 잠시 뒤 토크 콘서트에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투자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